한 나라의 선택에 세계 강대국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5년 11월 페루 국방부 긴급 회의실. 한 남자가 유럽 강대국들의 제안서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독일도, 이탈리아도, 튀르키예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미겔 알바라도 국방부 차관. 30년 경력의 이 남자가 세계 최강 방산국들을 전부 거절하고 단 한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새벽 4시 안데스 국경지대에서는 국민들이 밤마다 불을 끄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전차가 절실히 필요했지만 해발 4,000m 안데스 앞에서 모든 전차는 무너졌습니다. 강대국들은 말했죠. 가능하다. 하지만 더 내라. 그런데 한 나라만 달랐습니다. 조건을 묻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제시하지도 않았죠. 대신 질문만 했습니다. 페루의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70년 전 페루가 했던 단 한 번의 선택. 한국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대국을 모두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한 페루.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페루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잉카 문명의 유산이 살아 숨쉬는 땅이고 안데스 산맥이 하늘을 찌르는 곳이죠. 그러나 그 장엄한 산맥 아래에서 국민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국경 마을에서는 밤마다 불을 끄고 숨죽여 지내야 했죠. 저는 미겔 알바라도 페루 국방부 차관입니다. 30년 넘게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 온 사람이죠. 그런 제가 그날 새벽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요. 새벽 4시였습니다. 리마의 국방부 작전실은 고요했지만 제 집무실만은 불이 켜져 있었죠. 낡은 책상 위에는 국경 보고서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고 잿더리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저는 이 자리에서 밤을 새우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전투 영웅이 아닙니다. 총을 들고 최전선에 나간 적도 포화 속에서 부하들을 이끈 적도 없죠. 제 무기는 언제나 숫자와 보고서였습니다. 그 차가운 데이터로 위협을 예측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왔다고 자부해왔죠. 어떤 사람들은 저를 책상물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국경지역 치안 현황 월간 보고서. 표지를 넘기자 익숙한 표와 그래프가 나왔죠. 범죄율 감소 12%, 민원 접수 감소 18%, 국경 충돌 건수 23% 감소. 숫자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이상했습니다. 너무 좋았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비공식 보고서. 정보기관에서 올라온 공식 문서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자료였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국경마을 광장. 한낮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죠. 가게 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광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제가 알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밤 8시 사진. 마을 전체가 암흑이었습니다.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불을 껐던 겁니다. 보고서 메모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신고 불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있는데 신고를 못한다는 건 국가가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영상 파일이었죠. 국경 검문소 CCTV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트럭 5대가 나타났습니다. 중화기로 무장한 트럭들이었죠. 천천히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서 있었습니다. 총도 들지 않은 채, 고개를 돌린 채.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을 뿐이죠.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인구 이동 데이터. 국경마을 인구 변화 추이. 1년 전 대비 47% 감소. 전쟁도 없었습니다. 재해도 없었죠. 그런데 국민의 절반이 떠났습니다. 조용히.
밤마다. 국민은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보고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공식 보고서에는 붕괴라고 적혀 있었죠. 전쟁은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졌을 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마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국경에서는 국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는 걸. 저는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모진이 모였죠. 경찰청장, 기갑부대 지휘관, 정보국장.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현재 대책으로 해결 가능합니까? 경찰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병력을 증원하고 있습니다만. 말끝을 흐렸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 증원은 답이 아니라는 걸. 국민은 이미 경찰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죠. 보병 투입은 어떻습니까? 기갑부대 지휘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력이 부족합니다. 카르텔은 이미 중군사 조직입니다. 중화기, 장갑차, 심지어 대전차 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치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전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참모들이 저를 쳐다봤죠. 존재만으로 억제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무기 말입니다. 전차는 총을 쏘기 전에 이미 이깁니다. 그 육중한 철갑이 나타나는 순간 적은 계산을 시작하죠.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대부분은 도망칩니다. 하지만 차관님, 기갑부대 지휘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데스가 문제입니다. 안데스. 그 이름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해발 4,000m 이상. 산소 농도는 평지의 60%. 사람도 숨쉬기 힘든 곳이었죠. 기계는 어떻겠습니까? 엔진 출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냉각 시스템은 과부하가 걸리죠. 게다가 도로는 좁고 다리는 약했습니다. 60톤짜리 전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보유 전차는 어떻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기갑부대 지휘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TO-55 구형 전차 47대 보유 중입니다. 가동률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40%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겁니까? 부품 수급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고산지대에서는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예상했던 답이었죠. 직접 보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기갑부대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리마에서 차로 4시간 거리. 산악지대에 위치한 낡은 기지였죠.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녹이 슬고 궤도는 끊어져 있었죠. 이게 가동 가능한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정비병이 대답했습니다. 한 대를 살리기 위해 다른 한 대를 죽입니다. 부품이 없으니까요. 카니발리즘. 공식적인 용어였습니다. 한 대를 해체해서 다른 대를 살리는 방식. 이게 우리 군의 현실이었죠. 고산 테스트는 해봤습니까? 해봤습니다. 정비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발 3,500m에서 출력이 30% 떨어졌습니다. 4,000m에서는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저는 전차 한 대 앞에 섰습니다. 육중한 철갑. 한때는 위협적이었을 실루엣. 지금은 그저 철덩어리였습니다. 안데스는 인간에게도 가혹하지만 기계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차관님. 기갑부대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차들로는 안데스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차의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전차의 무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형 때문에 약했던 겁니다. 세계 어떤 전차를 사와도 안데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저는 기지를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전차가 필요하다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맞는 전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리마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안데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장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가두고 있었죠. 우리는 가난해서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데스 앞에서 가난했던 겁니다. 저는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세 나라를 돌며 협상하기로 했죠.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페루는 작은 나라지만 구매 의사는 확실했으니까요. 첫 번째 방문지는 독일이었습니다. 베를린의 국방산업본부. 깔끔한 회의실이었죠. 독일 측 협상 대표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레오파드 2A7,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입니다. 사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력한 화력, 우수한 기동성. 하지만 고산지대 운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엔진 개조, 냉각 시스템 강화, 고도 적응 테스트. 대당 40%의 추가 비용입니다. 성능 보장은 되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은요? 불가능합니다. 독일 정부 정책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되려면 더 내라. 그게 답이었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방산업체 본사. 친절한 미소와 함께 제안서가 나왔습니다. 아리에테 전차 유럽 최고의 가성비입니다. 가격은 독일보다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똑같았죠. 고산지대 맞춤형 개조가 필요합니다. 추가 비용이. 저는 듣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그리고 성능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마지막은 튀르키예였습니다. 앙카라의 국방부. 알타이 전차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나토 표준을 만족하는 현대식 전차입니다. 화면에 사양이 떴습니다. 인상적이었죠. 페루의 환경을 고려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기대했습니다. 잠시만요. 다만 개발 일정이 필요합니다. 약 2년. 그리고 또 다만이 나왔습니다. 테스트 비용은 페루 측에서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잔인했죠. 친절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문턱을 넘을 수 없었죠. 귀국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협상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더 내라. 더 기다려라. 보장은 못한다. 우리는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실험 대상이었죠. 혹은 하청국. 선택지를 주는 척하면서 선택권은 주지 않는 방식. 그게 강대국의 친절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참모가 물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선택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늘 을이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그때였습니다. 참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죠?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한민국?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차 강국 목록에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문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죠. 연락해 보십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창밖 구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받을 필요가 없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지막 문. 한국. 그 이름이 서류 맨 아래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 한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죠.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실무 협의를 원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조건도 없었고 요구사항도 없었죠. 그저 만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전차 강국 목록에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독일처럼 오랜 전통도 없었고 러시아처럼 압도적 물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죠. 회의는 리마에서 열렸습니다. 국방부 회의실. 한국 측 실무진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3명. 한 명은 기술팀, 한 명은 계약팀, 그리고 한 명은 군 출신으로 보였습니다. 페루의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첫 마디가 이상했습니다. 전차 소개가 아니었죠. 가격 제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안데스 국경 지역입니다. 평균 고도는 4,000m 이상이죠? 그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산소 농도는 평지 대비 60% 수준입니까? 맞습니다. 도로 폭은요? 평균 4m입니다. 좁은 곳은 3.5m도 안 됩니다. 그들은 메모했습니다. 계속 물었죠. 교량 하중 제한은요? 대부분 50톤 이하입니다. 실제 작전 환경은 어떻습니까? 주간입니까? 야간입니까? 둘 다입니다. 주로 새벽과 밤에 움직입니다. 적 화력 수준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죠. 이건 작전 회의였습니다. 그들은 전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기후, 지형, 적 전술, 보급로, 정비 인력 수준까지. 저는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계산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묻지 않았죠.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습니다. 계속 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안서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2주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건은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이상했습니다. 독일은 첫 만남에서 가격표를 내밀었죠. 이탈리아는 할인 조건을 먼저 꺼냈습니다. 튀르키예는 계약 일정을 압박했죠. 그런데 한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참모진이 모였습니다. 이상합니다. 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너무 자세히 묻습니다. 마치 정말 만들 생각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강대국들은 팔려고 했습니다. 기존 제품을 약간 수정해서 팔려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이해하려 했습니다. 처음부터 만들려는 것처럼. 함정이 있을 겁니다. 기갑부대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묻는다는 건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뜻이었죠. 더 큰 요구, 더 비싼 조건, 혹은 기술 종속. 이상한 나라는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의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측이 물었던 질문들. 하나하나가 구체적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안데스를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 알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마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장사꾼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군인의 태도였죠.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답은 2주 후에 올 것입니다. 제안서와 함께.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계산을 안 하고 있다. 이게 더 무섭다. 2주 후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죠. 저는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페루 안데스 전용 설계. 전용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조가 아니었죠. 처음부터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양이 나왔습니다. 해발 4,000m 이상 표준 운용. 엔진 출력 저하 10% 이하 보장. 중량 55톤 이하. 좁은 도로 통과 가능 설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우리가 요구한 모든 조건이었죠. 하나도 빠짐없이. 가격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독일 제한의 70% 수준이었습니다. 추가 비용 항목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고산 맞춤 설계 추가 비용 없음. 그렇게 적혀 있었죠.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기술 이전 조항. 핵심 기술 이전 포함. 현지 생산 가능. 정비 인력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참모진을 불렀습니다. 회의실에 제안서를 펼쳐놓았죠. 검토해 보십시오. 참모들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보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이건 이상합니다. 맞죠? 너무 좋습니다. 기갑부대 지휘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가격만 봐도 이상합니다. 이 사양에 이 가격은 불가능합니다. 법무팀장이 계약 조항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좋을수록 의심은 깊어지는 법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딘가에 함정이 있습니다. 반드시요. 저는 지시했습니다. 전면 검증합니다. 계약서, 각 조항, 각 주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사흘이 걸렸습니다. 법무팀, 기술팀, 재무팀이 교차 검토했죠. 폴란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전차를 도입한 나라. 계약 조건, 이행 실적, 사후 관리. 모두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속보다 더 많이 해줬다는 보고였죠. 저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나는 계약서를 믿지 않습니다. 행간을 믿죠. 숨겨진 조건, 애매한 표현, 해석의 여지. 그런 것들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확했죠. 모든 조항이 페루에 유리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불리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숨겨진 비용은요? 없습니다. 모든 비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술 종속 가능성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독자 생산도 가능합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겁니까? 우리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부자 나라도 아니죠. 전략적 가치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좋은 조건을 내미는 걸까요? 차관님.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면요. 정치적 영향력이라든지 기지 사용권이라든지. 저는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전차 거래였죠. 이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30년 경력이 제게 가르쳐준 진리였죠. 누군가 좋은 조건을 내민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를 때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직접 만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직접요? 그렇습니다. 서울로 가겠습니다. 참모들이 놀란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의무는 서류로 풀리지 않습니다. 직접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인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날 밤 저는 제안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죠. 그래서 나는 직접 묻기로 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행간에도 없는 그 이유를.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비행이었죠. 리마에서 멕시코시티를 거쳐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서울. 2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할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청사. 깔끔한 건물이었죠.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나왔죠. 예의를 갖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입니까? 죄송하지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겁니까? 저는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고산 전용 설계,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추가 비용 없음. 이 모든 조건을 왜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페루는 작은 나라입니다. 부자 나라도 아니죠. 전략적 가치도 크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예. 한국 전쟁을 아십니까?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 전쟁. 갑자기 왜 전쟁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1950년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군대가 서울을 점령했죠. 저는 들었습니다. 말없이. 우리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군대도 무기도 식량도 부족했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밤마다 불을 끄고 숨어 지냈습니다. 언제 폭격이 떨어질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유엔에서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을 도울 것인가? 군대를 보낼 것인가? 많은 나라가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먼 나라였고 작은 나라였으니까요. 그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문서 복사본이었죠. 하지만 찬성표를 던진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문서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유엔 결의안 문서였죠. 찬성 국가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페루.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페루는 찬성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군대는 보내지 못했지만 의료 물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구호품도 보내주었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차관님은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페루가 보낸 물자로요. 저는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페루. 그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갚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잊었습니다. 70년 전 일을, 작은 도움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투표를. 그런데 한국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은혜를 갚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수없이 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이런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페루가 한국을 도왔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저 도왔을 뿐이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페루라는 이름. 우리가 잊은 이름. 한국이 기억한 이름. 전차를 팔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페루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70년 전 페루가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요. 그날 나는 계약이 아니라 빚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진 빚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갚으려는 빚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밝았습니다. 70년 전 이 도시는 폐허였다고 했죠. 지금은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억하는 나라는 반드시 다르다는 걸.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의심이 사라졌으니까요. 한 달 후 전차가 도착했습니다. K2.
한국의 주력 전차였죠. 부산항에서 배에 실려 칼라오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안데스로 옮겨졌죠. 저는 끝까지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정교한 제안서도 안데스 앞에서는 모두 무너졌으니까요. 전차의 무덤. 그 이름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해발 4,200m. 공기는 얇고 숨은 짧고 기계는 인간보다 먼저 항복하는 곳. 독일 전차는 시동부터 버거워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차는 경사 앞에서 멈췄고 우리가 가진 TU-55는 올라가지도 내려오지도 못했죠. 저는 그 모든 실패를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안데스 산악지대. 바람이 차가웠죠. 그리고 전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차체. 과장 없는 실루엣. 불필요한 장식도 위협적인 연출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안데스는 친절하지 않다고. 한국 측 기술진이 다가왔습니다. 시동을 걸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헐떡임이 없었습니다. 매연도 없었죠. 마치 평지에서처럼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기갑부대 지휘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이건 다르다고. 출발하겠습니다. 전차가 움직였습니다. 첫 경사. 15도. 문제없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경사. 25도. 과거의 전차들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엔진이 울부짖고 궤도가 미끄러지고 결국 멈췄죠. 그러나 K2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는 줄었지만 의지는 줄지 않았습니다. 출력 저하 8%. 기술진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3번 되뇌었습니다. 독일이 말한 숫자는 35%였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았죠. 세 번째 구간. 좁은 산악도로. 폭 4m. 한쪽은 절벽, 다른 쪽은 낭떠러지. 전차가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죠. 전차가 기울어졌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옆으로. 차체가 스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낭떠러지와의 거리를 계산하듯. 자세 제어 시스템입니다. 기술진이 설명했습니다. 지형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철덩어리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는 무기라는 걸. 전차가 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무사히. 정확히. 기갑부대 지휘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믿어지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 구간. 암석지대. 이동 중 사격 테스트. 표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km 거리. 전차가 움직였습니다. 울퉁불퉁한 지형을 달리면서 포탑이 회전했습니다. 안정적이었죠. 포성이 안데스를 흔들었습니다. 표적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움직이면서 쐈는데도. 저는 망원경을 내려놓았습니다. 기갑부대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전차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사냥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안데스를 피하는 전차가 아니라 안데스를 정면으로 넘는 전차.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전차가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껐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저는 전차에 다가갔습니다. 차체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죠. 살아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물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불가능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안데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이라는 말은 무너졌죠. 30년간 우리를 가두던 그 말이.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안데스가 아니었다는 걸. 문제는 우리가 포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냈죠. 그날 밤 저는 산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웠던 산.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줄 방패처럼. K2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현실로. 일주일 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리마 국방부 청사. 페루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전차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관계였죠.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K2 전차 40대. 고산 전용 사양. 기술 이전 포함. 현지 생산 가능. 정비 인력 교육 프로그램. 부품 국산화 지원. 한국은 전차를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서명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도 서명했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페루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말이 목에 걸렸죠. 회의 후 저는 한국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술까지 주는 겁니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30년간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늘 샀습니다. 늘 의존했죠. 늘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하려 했습니다. 그게 진짜 도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한 달 후 첫 번째 전차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국경지대 기지.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죠. 사람들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보였습니다. 전차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K2. 검은 차체가 햇빛에 빛났죠.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국민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합니다. 전차를 가리켰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국가는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죠. 70년 전 페루는 한국을 도왔습니다. 작은 도움이었지만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은 그 은혜를 갚았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대국이 무엇인지를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안데스를 바라봤죠. 예전에는 저 산맥이 우리를 가두는 벽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보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은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강대국은 기억하는 나라라는 걸. 70년 전의 작은 도움을 기억하고 그 빚을 지금까지 품고 있다가 갚을 줄 아는 나라. 한국은 그랬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죠. 오늘 나는 전차를 산 것이 아니다. 미래를 되찾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배웠다. 다음 날 국경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70년 전 비공식 보고서에서 봤던 그 마을. 텅 비어 있던 광장. 이제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불을 껐던 시간. 이제는 불이 켜져 있었죠. 저는 광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국민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국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책임질 줄 압니다. 국가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무기가 있고 기술이 있고 그리고 기억을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날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관계는 이제 시작입니다. 페루와 한국. 70년 전 시작된 인연이 오늘 다시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안데스 위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이 땅은 다시 평화로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